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정일입니다. 오랜만에 창업의 지혜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2023년도 사업 성공을 위한 숨어있는 사업의 가치를 찾아내자입니다. 언뜻 그냥 제목만 보는 걸로는 뭐 내년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뭐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뭐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거, 본질적인 거보다 실질적인 거, 즉 내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 뭐 투자 유치, 이런 실제로 여러분이 외부 자금을 도달하기 위해서 남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재료를 많이 준비하고 사업 계획서를 알차게 쓴다고 한들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이 사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대표만의 어떤 소울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서 좀 미리 얘기를 해야 또 이제 앞으로 한 1개월, 2개월, 3개월, 반년 동안 여러분이 또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흐름입니다. 일단 스타트업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 강의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스타트업의 대표는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사례 연구 얘기하고 오늘의 원픽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타트업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스타트업의 가치 평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당연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인력 조달이라든지 여러 어떤 다른 이제 자원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과정이 그냥 여러분이 공고 하나 내고 이렇게 딱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 여러분이 예창패나 초창패나 청창사나 창도패나 아니 심지어는 팁스 같은 그런 이제 그 창업 지원 사업 안에서도 누군가를 설득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투자 유치라고 하는 과정에서도 엔젤 투자를 받냐, 시드 투자를 받냐, 시리즈를 받냐, 뭐 IPO 다음에 M&A를 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결국엔 이것도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과연 사람들은 이거 오타 났네요. 은인데 은. 예, 은 고치겠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이 사업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이 가치를 평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뭘 보여주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납득을 시킬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의 가치를 잘 보여줄 수 있지? 보여주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회사의 연차가 쌓이면 쌓여 갈수록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예비 창업자들이나 거기서 조금 더 나간 뭐 초기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가진 것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상대방이 뭘 원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게 아이러니하게 회사가 점점 성장해 나가고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은 그냥 계속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또 얻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나름만의 회사를 보여주는 어떤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빠지면서 의외로 공감도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역전되는 현상인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지고 비전이 분명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의 비전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파트너로서 이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상으로는 실제로 맞고, 실제로 이런 이제 어떤 대표의 강인한 어떤 그 비전, 어떤 그 인사이트와 회사의 어떤 그 색깔이 되게 명확해질수록 실제로 투자자들도 많이 오는 편이긴 한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가다가 삐딱선을 타는 게 언제냐면 요때 탑니다. 요때 IPO. 프리 IPO,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뭐 이제 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외부 자문평가위원으로 그 기술특례 상장 보고를 굉장히 많이 알아가요, 평가를. 그럼 뭐 이제 예비 상장 평가도 있고 이제 뭐 특례 본 상장 평가도 있는데,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거는 본 상장 평가에 가서 결국에는 당일 그 현장에서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찾아가가지고 그 평가서를 쓰는 게 아니고 컨설팅을 거의 1시간 넘게 해주다 온 기억이 나요. 그 왜냐하면 발표를 너무 못한 거예요.
회사가 매출도 몇백억이 나오고 있고 뭔가 어떤 기술 개발도 잘하고 있는데 이걸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엉망이라서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매출 잘 나오고 있다, 기술 많다, 특허 많다. 딱 그거를 뺀 나머지가 전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보고서가 제대로 나갈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건 저 자신의 몫이지만은 저쪽에서 주는 자료들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어야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툭불 하나 정도는 돼야 제대로 된 불고기가 나오고 제대로 된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저쪽에서 그냥 라면 한 봉다리 스프 반밖에 안 남은 걸 던져주면은 아무리 그게 100만 원짜리 라면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사람들이 보고 100만 원짜리라고 인정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제가 기술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이런 부분이 강점인데 전혀 어필이 안 돼 있고 아마 회사가 오랫동안 이제 매출 상승이나 이런 성장에만 집중해 있고 또 투자나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근데 기술 상장 평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도 그 기업 회장님께서 굉장히 고마워하셨던 우리가 예비 상장 평가 때 너무 이거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비 상장 평가를 왔던 기업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평가만 하고 온 거예요, 진짜로. 그냥 자료 준 거 보고 이렇게 평가해서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해서 평가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평가 받았네 그러고 본평가로 넘어온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평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금감원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금융위원회에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랑 전혀 상관없는 제3의 그 평가위원들이 그걸 보고 IPO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데 자료를 애초에 이따위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아무리 평가를 잘한다 그래도 뒷받침하는 자료가 개판이니까 결국에는 라면을 가지고 만든 요리를 이게 투뿔 한으로 만든 등심입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당연히 이제 평가가 나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IPO가 한번 나가리가 되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기업이 휘청어요. 그때까지 들어왔던 자금이 싹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예비 특례 평가나 이런 평가 갈 때도 제가 이제 참여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가치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도 많이 하고 설득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 자료를 보완해라 가지고 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모든 팀들이 그러지는 않는 거고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 가치라고 하는 건 실제로 어떤 산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뭐 실상적으로 뭐 해마다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뭐 기술성이 어떻게 되고 사업성이 어떻게 되고 시장성이 어떻게 되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가중치 얼마를 곱해서 숫자라고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산정을 시킨 다음에 이걸 여기에 포함시켜서 딱 가져가는 그런 이제 기업 가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치가 아무리 정량적 지표상으로 가치가 몇 천억이 나고 뭐 수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몇 천억 수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사업의 가치를 보내주는 어떤 스토리가 미진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숫자를 더 이상 유의미한 숫자로 안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를 진짜 열심히 운영을 하고 뭐 그 와중에서 우리 회사가 뭐 매출이 뭐 10억이 나왔다.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매출 10억만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물론 초기 창업 패키지 정도에서는 매출 10억 정도면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보여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회사 뭐 10억 매출 나오고 20억 매출 나오고 겉으로 볼 땐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따지면 그 매출 만드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기업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진짜 이게 사실 불법이긴 한데 뭐 10억 매출 내고 그거 다시 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평가위원들이 매출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그 역량은 인정을 하지만 그게 평가의 전부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사업의 가치, 기업 가치라는 것과는 별개로 어떤 업의 본질, 이 회사의 어떤 강점, 이 사업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의 가치 평가라고 하는 상당히 오늘은 정량적인 게 아니고 정성적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스타트업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자, 기본적으로 모든 가치 평가에는요,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바로 애티튜드, 태도예요. 실제로 저도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준비가 덜 돼 있다거나 좀 생각을 약간 잘못했다거나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하지만 이 태도에 대한 것만큼은 저도 굉장히 엄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멘토링을 오거나 사업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어떤 걸 보면 굉장히 아니라거나 진짜 아무 생각이 없거나 실제로 이제 저도 되게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진짜 돈도 안 받고 학교에서 공짜로 시간을 내 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는데 그 정도에 대한 가치도 못 알아보고 준비도 안 해오는 굉장히 태도부터 글러먹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또 보면 어디서 자료나 잔뜩 긁어와요. 우리가 뭣도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게 다 쓰레기라는 거죠. 남의 자료를 갖고 와서 나한테 보여준들, 그게 자기네 자료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우리 회사가 내 아이템을 가지고 몇백억씩 매출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저한테 멘토링 올 일도 없겠죠. 왜냐면 그거 그냥 돈 버는 거 계속 벌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고 뭔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돈이 아쉽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 중에 가장 글러먹은, 가장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료만 왕창 던져주고 알아서 평가받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박사학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이제 연구실에서 저희 지금 은사님하고 같이 뭔가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학생 한 명이 그 연구실에 이제 제 후배이기도 하죠. 그 학생 한 명이, 박사학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발표가 제 쪽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들면서도 왜 이렇게 저 발표가 재미가 없고 뭔가 와닿질 않지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은사님께서 짚어주더라고요. 자네는 지금 박사 발표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최악의 발표를 했다. 그 최악의 발표라고 하는 거의 기준이 뭐냐? 자료만 잔뜩 던져놓고 이 실험했어요.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실험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나왔습니다. 이 실험했어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끝. 그럼 그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 기술이 내가 개발한 어떤 이 논문 연구 주제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실상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고 나는 이만큼 실험해서 결과 겁내 뽑아놨으니까 니들이 보고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놨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숨어있는 가치를 찾아내 줄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치를 제가 찾아내 준다고 저한테 떨어지는 게 뭐가 있나요? 지분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평가를 하는 사람이나 심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간혹 가다가 선의의 마음으로 조금 좋은 조언 정도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 한두 마디 조언이 회사에 그렇게 뭐 킥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 점, 문제점을 얘기해주지 실제로 근본적으로 뭘 해야 될지는 안 해주거든요. 즉 없는 가치를 찾아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숟가락으로, 우리는 음식이 나오면 그걸 떠서 맛을 보고 평가를 하는 사람인 거지,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면서 자 이건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해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건 영역이 다른 거죠. 결국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여러분이 아무리 자료를 많이 만들어도 회사의 가치는 대표가 직접 어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지 요소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제 많이들 보는 이제 커피 같은 걸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카페를 내요. 카페를 낸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카페를 낸다 그러는데 이 카페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어떻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커피 수요가 어떻게 돼 있다. 그 다음에 현재 문제는 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써서 보여준다는 거죠. 거기 자료 이만큼. 자, 첫 번째, 이 시장. 결국 여러분도 웹서핑에서 찾아낸 거잖아요. 물론 직접 뛰어가면서 무슨 설문조사 같은 거에서 수요를 조사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남들로부터 얻은 데이터인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보여주고자 하는 회사의 가치는 아닌 거죠.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은, 그거는 그 사업이 실제로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포지셔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아주 간단한 지표는 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지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온다 그러면 저는 그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를 3살짜리 애한테 주면은 그 애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대로 읽어,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가지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3살짜리 애가 이 자료를 가지고 대본 써준 거 그대로 읽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오 그러면서 걔한테 10억 20억을 투자할 거냐는 거죠. 그 자료만 있는 사업,
자료만 잘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소울을 못 담아낸 사업은 그건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 대다수는 실제로 그런 걸 원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그 사업을 만들어낼 때는 자료 이상의 뭔가가 지금부터 어느 정도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또 준비하고 매출을 만들고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의 본질을 조금은 더 명확하게 보여줘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어떤 회사가 되게 당당해요. 평가를 왔는데 막, 와, 우리 매출이 지금 막 연간 5억이 나오는데 초기 창업기업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냐. 이거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지. 이 성과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질문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여기 지원하신 분의 다른 기업에 지금 7억 매출인 회사가 있는데 그럼 뭐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대표님 떨어뜨리고 그분이 오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제 말이 딱 막히더니 아니 사업을 그렇게 평가하면 되냐고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초기 창업 기업이나 예비 창업 기업이나 사실 사업한 지 몇 년 안 되는 기업은 단순히 매출만 가지고는 점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당한 일일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매출을 만드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막 100억, 200억 만드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자료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된다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시장 수요가 어떻고 규모가 어떻고 매출이 어떻고 성과 지표가 고용 인원이 어떻고 다 좋아요. 이거 사실 다 갖춰지면은 정말 좋은 사업 계획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안에서 잘 버무려져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요리를 하려면 그래도 좀 질 좋은 품질 좋은 야채와 그다음에 질 좋은 고기와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야 그래도 좀 맛있는 음식을 상당히 이제 퀄리티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멋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 재료가 만드는 건 되게 주재료를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이 재료는 나중에 탕수육이 될 수도 있고 불고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뭔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어떤 맛있는 음식으로 가치 있는 이 재료가 가장 그 맛이 극대화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적인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결국 회사의 가치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재료만 그냥 휙 던져주고 우리 이렇게 많은 성과 냈으니까 가치는 네가 평가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탕수육 만들려고 이거 재료 보여주고 평가했는데 저는 이제 불고기인 줄 알고 이거 불고기 가면 영 안 됩니다 하고 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평가가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대표가 그런 부분에 소울을 못 담아내고 그냥 있는 사실만 그대로 읽고 나오는 실제로 이게 되게 심각한 스타트업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대표가 실질적인 대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바지 사장의 느낌이 있는 즉 뭐 사업을 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건 잘하는데 어디 가서 발표를 하거나 사업의 가치를 설명하는 거 못해. 왜? 그 기획을 CEO가 안 한 거예요. CTO나 다른 기획자들이 하고 나서 그냥 이거 알려주니까 대표는 그거를 보고 그냥 읽기만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 사업을 몰라요. 이런 스타트업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예. 하다못해 기획을 누군가 했어도 같이 디스커션을 통해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든 사람은 와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발표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진짜 실상적으로 보면은 이런 어떤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확실히 좀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는 더 추가를 하자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제 인생에서 황당했던 경우 중에 하나인데 누가 되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저희 제자 중에 하나가 서울대는 아닌데 자기 그 친구 중에 정말 괜찮은 애 하나 있다. 얘 한번 상담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상담을 했었죠. 그냥 만나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 아이템을 일단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당신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의 의미를 가져갈 것인가. 즉, 이런 회사가, 유사한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당신 회사가 기존의 회사 대비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이 뭐냐. 그걸 한번 듣고 싶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어야 이 아이템과 이 친구의 소울과 역량을 합쳐가지고, 뭔가 어떤 가치를 좀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기 안 적어놨네요? 예. 여기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열정과 그 다음에 뭔지 알겠죠? 노력이래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멘토링하면서 들었던 희대의 개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답이었어요.
아니,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있는 창업자들, 심지어 저조차도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스타트업 중에서? 근데 아니, 자기가 진지하게 하려는 사업에 어렵게 친구를 통해서 무려 바쁜 사람의 시간을 내가지고 시간을 내서 멘토링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해줬는데, 안 해줘도 되는 걸 해줬는데, 걷다 대고 나는 열정과 노력이 우리 회사 최고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최고의 경쟁력이다라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달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 친구를 제가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선가 만났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조금 달라진 거는 여기저기 이제 치이다 보니까 메이저급의 지원 사업은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내다보면 어딘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면서 여기에다가 이런 거 합치면 우리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재료는 또 이제 만들어내요. 막 매출 없는 매출을 만들어내는데 실제 아이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아이템하고 상관없는 매출을 만드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성과는 뭐 이상한 걸 만들어서 억지로 엮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우리 열정을 봐줘야 된다, 뭐 우리 사업의 가치를 봐줘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매출은 커피 팔아서 내고 아이템은 플랫폼을 하면은 그것도 상관없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캐시카우라고 하는 것도 엄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캐시카우인 거고, 실제로 그 회사의 그 매출 10억이라고 했지만 재무제표를 까보면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런 종류의 그 조금만 검색해보고 찾아보면 나올 만한 그런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영속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정과 노력 좋죠.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 저한테 이 대답을 했던 사람 중에 제일 당당하게 대답하고 여태까지도 개삽질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즉 어떻게 보면은 정부 지원 사업 등쳐먹고 다니는 이런 기업가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나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와서 상담받은 친구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은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불충분하니 이런 걸 고민해서 좀 더 준비를 해와라, 그럼 다음번에 얘기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 친구도 결국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누군가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닥이 그렇게 녹록한 바닥이 아닙니다. 아사리판이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진짜 난 사업의 사장이 되고 싶다, 스타트업의 대표고 우리 팀원들의 어떤 역할을 대표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제 가치를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려면은 그 스타트업의 가치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스타트업의 가치를 찾는 게 어렵진 않아요. 이 사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요? 이 사업은 과연 어디에 본질을 두고 있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런 펜을 파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은 이 펜이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업의 본질이 뭐고, 어디까지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이고, 그 확장하는 그 과정, 성장의 과정을 우리 회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유, 우리 회사의 역량, 이런 것들을 맞물려 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 회사가 쌓아갈 역량, 지금 당장 역량이 아니고 우리 회사가 앞으로 가져갈 역량과 함께 그 시너지를 만들어서 이 본질을 어떻게 찾아가고 만들어 갈 것인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보여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안타까움은 대부분의 대표들이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의 대표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사업도 되게 열심히 하고 심지어 사업 계획서도 되게 열심히 써가지고 뭐 예창패 초창패도 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까지 됐던 분들도 상담을 해보면은 본인들의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그림이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멘토를 잘 만나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컨설팅이나 멘토링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듣는 얘기가, 아니 어떻게 교수님은 이거 3년 한 4년 한 나보다 이 사업을 더 잘하시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너무 이 눈앞에 있는 거나 사업에 대한 것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지향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바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분보다 사업을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저는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 많은 경험들을 겪고 많은 어떤 시류나 흐름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분한테 그 흐름 안에 이분의 사업을 녹여내서 가치를 찾아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건데, 저 중이 제 머리 못 강다고 저도 이제 제 사업을 보면은 잘 못 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본인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아요. 이게 자부심하고 좀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례 연구라고 하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해버릴 텐데, 일단 이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 같은 거를 예를 들면은, 여러분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 많이 드시죠? 예,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예요. 저는 뭐 메가보다 컴포즈를 조금 더 좋아하는데, 맛이나 이제 가격이 더 좋아서.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를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가성비 좋은 카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커피는 일단 싼 가격에 굉장히 이제 그 괜찮은 퀄리티의 커피를 마실 수가 있고, 뭐 메가 커피는 뭐 상권 중심으로 가고, 컴포즈 커피 그 근처에는 뭐 전략을 취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과연 우리가 지금 창업을 하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럼 뭐 처음에 들어가는 거 얼마, 권리금 얼마에서 토탈 얼마고, 한 달에 순수익이 얼마 나오려면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재료비가 얼마 나가고, 그거 돌리고 돌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가치가 나와가지고 실제로 그 뭐냐 그 원금이 회수가 될 거고, 그 시간까지 이게 살아남 이런 거 막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카페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의 기업 가치, 이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건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 메가커피를 만든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분명히 창업자들이나 가맹점주들한테 이 가성비 좋은 커피를 통해서 고객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가치들을 경쟁력으로 내보내고 있고, 뭐 원가 비중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를 만든 사람이라면, 창업주라면은, 그 창업주는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가치로 이 사업의 본질을 찾을까요? 가성비 좋은 카페? 아니에요.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의 본질은 카페 프랜차이즈예요. 즉 뭐냐면은, 각각의 그 카페 가맹점을 여는 가맹점주 사장님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 수익을 뽑아낼 건가 하는 거지만은, 실제로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를 만든 그 창업주는 이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라고요. 백종원 씨가 똑같아요. 더본코리아라고 하는 회사는 실제로 하는 일들을 보면은, 백종원 대표가 골목식당이나 다른 데 가서 얘기하는 그런 방향성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백종원 대표는 식당 갈 때마다 맨날 메뉴를 줄이고 초점을 맞추고 뭐 이렇게 포커스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더본코리아에서 매년 하는 일들은 계속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거고, 계속 새로운 메뉴들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 막 확장을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더본코리아는 프랜차이즈, 음식 프랜차이즈를 하는 곳이지 식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본코리아라고 하는 그 전체 회사가 어떤 하나의 식당을 만들어서 식당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다가 수많은 가맹점을 만들어낸 프랜차이즈가 그 사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가 흔히 골목식당이나 다른 데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식당 사업, 요식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거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의 본질이 다르니까. 반대로 보면은 그 골목식당에서 보면 어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백종원 대표, 뭐 리틀 백종원이라고 해가지고 백종원 대표의 어떤 솔루션도 잘 받고 본인의 어떤 역량을 잘 살려가지고 프랜차이즈업으로 해서 막 가맹점 내고 했던 그 회사 하나 있잖아요. 이제 뭐 그 텐동집이었나? 거기는 처음에는 요식업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프랜차이즈로 확장이 돼서 나간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사업의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좋은 재료 맛있게 만들어서 팔면 된다, 이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가맹점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프랜차이즈업의 본질로 넘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아 보여도, 똑같이 커피를 팔아도 가맹점주와 그 상단에 있는 그 기업의 어떤 가치는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동일시하는 순간에, 나 그냥 음식 맛있게 만들어서 잘하다가 나중에 프랜차이즈 확장하면 되겠네? 그럼 돈 많이 벌겠네? 이게 안 된다고요, 실제로는. 프랜차이즈가 나오고 가맹점이 늘어난다는 거는, 가맹점의 평판이 프랜차이즈의 어떤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어떤 전체 사업의 틀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골치 아픈 요소들이 나와요. 뭐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유료 강좌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업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는 커피 파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그 본질은 프랜차이즈였더라. 자,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었냐? 그 굉장히 특이한 사례였는데, 이제 올 초에 되게 우연히 이제 인연이 맺어진 대표님 한 분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좋게 얘기하면 되게 순진무구하신 분이었고,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참 이 험난한 세상에 사업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여린 마음씨를 가진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희 쪽 이제 채널을 알게 되고, 조금 더 직접 얘기해도 되나? 갑자기 이게 대뜸 그 제일 비싼 그 뭐냐, 그걸 뭐 결제를 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랬나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이 본질적으로 이거 그냥 놔뒀다가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좀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었냐면은 그 전까지 개인이 하던 개인 사업자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똑똑한데 사업에는 특화되진 않은 분이에요. 즉 스타트업으로서 성장하기 좀 쉽지 않은. 근데 어쨌든 개인이 뭔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던 일이 있었는데 뭐 사업이 대박이 나진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어떻게든 근근히 살면서 이제 알바 같은 걸 뛰면서 뭐 빚으로 휘청이진 않지만은 이걸로 이제 회사 운영을 맡기면서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분이 계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사업을 비대면도 있고 못도 있고 해서 타격도 받고 하니까 플랫폼 사업으로 만들려고 사업 구상을 한 거예요. 이분이 하려고 하는 사업 구상한 그 플랫폼이 막 그렇게 새롭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흔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찾아보면 어딘가 하나 비슷한 거 하는 사람은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아이템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 막 흔하고 레드오션이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사업의 가치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그 플랫폼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나 다른 지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떻게든 좀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업을 이 상태로 가면 망하니까 뭔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즉 뭔가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 뭐냐 어떤 지원 사업의 어떤 그 뭐냐 지원을 한번 받아서 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너도 나도 플랫폼 하니까 뭐 요즘에 뭐 이런 거 안 된다, 뭐 요식업 안 되고 카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을 해야 된다 막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또 한창 플랫폼이 이제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거 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하는데 이제 플랫폼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거에다가 뭔가를 좀 붙여가지고 하면은 약간 좀 요즘 나오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줄지 않을까 하면서도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 플랫폼을 과연 하는 게 아무리 봐도 스토리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까? 근데 제가 이분한테 보고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그 이제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되게 뜬금없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사업이 만약에 제대로 진행이 돼서 끝까지 간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 사업은 땡땡땡땡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결과적으로는 그 기반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놀라는 거죠.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그 대표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사업의 본질이 메타버스 쪽 아이템이라고 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물론 이 대표님은 그 기술 개발하고는 요만큼도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메타버스를 하겠다 그러면 그건 사기예요. 왜냐면 본인이 메타버스를 몰라. 개발할 줄도 몰라.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있는 거냐면 온라인상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작년, 재작년에 이미 비대면이 활성화가 돼 있고 어느 정도 메타버스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모습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3D나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랑 합쳐가지고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메타버스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대표님이 하려고 하는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 안에서 어떤 하나의 생태계를 연결을 할 거고, 그 생태계라고 하는 게 메타버스가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 있는 메타버스가 기반이 되는 어떤 그 공간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 대표님이 하려고 하는 그 영역이 메타버스에서도 그 분야의 핵심 기술이 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채널 M&L도 메타버스 기반 기술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 여기에서 제가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창업 교육의 기반을 다지면 나중에 정말 메타버스 시대가 와서 유튜브가 아니고 뭐 유메타나 이런 것처럼 뭔가 메타버스 기반의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을 때 저는 그 콘텐츠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창업 교육 플랫폼을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메타버스 기반 기술을 개발하진 않지만 충분한 어떤 재원과 자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창업 교육의 메타버스화를 순식간에 이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저는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물론 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뭘 개발한다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 이 메타버스의 흐름이 어떻게 돼 있고 요즘에 어떤 플랫폼이 계속 보고 있다고요.
그런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이쪽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 대표님도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플랫폼은 특히나 저 같은 창업 교육하고는 좀 결이 달라가지고 오히려 저보다 더 빨리 메타버스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 이 뭐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이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코딩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당신이 할 일은 지금 당장 메타버스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수익 나오는 일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 만들라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가 결국에는 구글이 하건 애플이 하건 뭐 삼성이 하건 어디선가 어떤 거대 플랫폼을 만든다 그러면 결국 이 거대 플랫폼 안에서 수많은 콘텐츠들이 하나씩 채워질 거라는 거죠.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었지만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든 앱을 만들진 않았어요. 삼성이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지만은 안드로이드 들어가는 모든 어플을 구글이 만들진 않았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어플이나 게임들은 제3의 기업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콘텐츠화 시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메타버스를 구축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메타버스 세상이 열렸을 때 그 안에 있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내가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간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것들이 어떤 가치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표님께서 실제로 하려고 하는 그 일은 분명히 이 메타버스 안에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때서야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재밌었죠. 이제 이분도 진짜 똑똑한 분이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자기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주변에 있는 그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게 봐주면서 되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뭐 MOU도 맺어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이분이 되게 사업 계획서를 진짜 잘 썼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좀 워낙 복잡한 상황이었고 뭐 지원 자격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 안타깝지만은 선정은 안 됐는데 그렇지만은 이분이 약간 뭐가 달라졌냐면은 그 이후부터 자기가 사업에서 지향해야 되는 바를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고 한 발짝 물러나서 내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가야 되고 이걸 어떤 가치를 가져가야 되냐를 되게 이제 폭넓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힘든 거를 떠나가지고 진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아등바등 버티면서 이제 힘들게 했던 분인데 지금은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자기 나름만의 세상을 구축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내년이 다르고 후년이 달라요. 당장 지원 사업이 안 된다 그러더라도 남들한테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씩 채워가면은 결국에는 겉으로 볼 때는 아유 뭐 저 사업한다고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거기에서 2년 3년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시기가 온 테니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한 사례는 굉장히 이제 조금 그 짧은 그냥 아니한 사례들이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고 싶으시죠? 예, 잠깐 홍보하겠습니다. 창업 꿈나무 회원 멤버십 2가 열렸습니다. 예. 한 달에 12,000원이었나? 예,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새로운 콘텐츠로 뭐 이분들 원래 혜택이 이제 질문해 주시면 답을 꼼꼼하게 달아드린다 이 정도였는데 사실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넣어놨어요. 그냥 넣어놓으면 뭐 좀 있을까 그랬는데 누군가 이렇게 신청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좀 좋은 어떤 콘텐츠를 안겨줄까 하다가 실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창업 멘토링 사례 연구들을 기억나는 대로 하나하나 보이고 있고 그 창업 멘토링 사례 연구라고 하는 그 세션 안에 창업 꿈나무 특강 안에서 숨어있는 기업 가치를 발굴한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 1편이 이 영상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1편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례들도 많고 이 기업가치 발굴한 사례는 지금 그냥 대충 적은 것만 한 1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항상 그 짧게 만들어 가지고 창업꿈나무 등급 2, 레벨 2를 위한 2 회원님들을 위한 콘텐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입니다.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 예. 시야, 사업에 대한 관점, 이거는 스타트업의 대표가 갖춰야 될 최고의 미덕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고요. 설사 제가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주거나 어떤 방향성을 전달해 준다 그래도 그거를 완벽하게 체화해서 남들이 그 대표님의 그 시야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오롯이 대표의 몫이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떤 예시를 보여준다거나 모르고 있던 거를 깨닫게 해준다거나 눈을 돌리고 있던 걸 다시 이제 찾게 해준다거나 이런 종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사실 인사이트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인사이트가 결국에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끊임없이 고민하세요.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찾아내는 거고, 남들과 얘기를 많이 하고 좋은 멘토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찾아내고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자료를 모으고 그다음에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문제를 삼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겁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잘 들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면서 창업꿈나무2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